자, 오늘은 그 진단법에 대해서 저번 시간에 약속했던 진단법에 대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사람을 치료하려면 제일 중요한 게 진단을 잘해야 돼요. 진단 못하고 병을 치료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한의원에서 쓰는, 그러니까 특히 우리 한의원에서 쓰는 진단법이에요. 그러니까 이 진단법은 사실은 다른 곳에서 배울 수 있는 진단법은 아닐 거예요. 그렇다고 아마 내용을 보면 와, 뭐 색달라도 아니에요. 그냥 기존에 있는 한의학적인 원칙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사람을 어떤 병을 진단하는데 단시간 내에, 왜냐하면 진료실에서 우리 진단하면서 뭐 환자인데 동의보감 펼쳐가면서 이렇게 묻고 답하고 뭐 정후 보고 이렇게 할 시간이 없거든요. 그래서 실전에서 가장 빠른 시간 안에 놓치지 않고 진단할 수 있는 법이라고 제가 임상을 하면서 만들어낸 진단법이에요. 진단의 목적은 오행과 육지를 알기 위한 거예요. 자, 처방의 기본적인 원칙이 일단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는 일단은 먼저 구경부터 해야죠. 디테일한 건 하나씩 살펴볼 거고요. 자, 제가 보는 첫 번째, 환자들, 사람이죠. 우리 사람을 보는 거니까 사람은 고유한 체질이 존재해요. 물론 이재만 선생이 이걸 디테일하게 이야기해줘서 참 고마운데, 이재만 선생이 처음 이야기한 거 절대 아니에요. 황제대경에 오테인론이 엄연하게 5가지 체질에 대한 이야기가 있고요. 체질 이야기를 하면 되게 이야기 많지만 요점만 이야기를 하면, 내경에 2000년 전부터 오테인론이라는 내경편이 있고, 이 오테인론의 내용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목, 화, 금, 수인이 있고 토인이 있는데, 이 토인이 음명화평지인으로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 자주 하는 거고, 실제로 체질의 편차는 4가지로 보고 있어요. 여기서도, 내경에서도. 오행의 토가 불편부당, 그러니까 어디에도 치우침이 없는 완전한 중화에 대한 개념이기 때문에, 인간의 체질로 성화될 때 체질이라는 게 오행기의 편차로 일어나니까, 목기가 많다, 금기가 많다, 화기가 많다, 수기가 많다는 것이 체질을 형성하는 오행론의 편차라는 걸 내경에서 이미 힌트를 줬다고요. 근데 그게 체질론이 의학사에서 발전을 못했어요. 내경에서 틀림없이 체질론에 대한 힌트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의가들이 체질론에 관심이 가졌던 사람이 별로 없었고, 기껏해야 운기를 가지고 체질을 하려는 사람이 등장한 적이 있어요. 그 운기에 대한 체질론의 개념을 처음 제시한 책이 3인방이라는 책에서 처음 제시를 해요. 그런 체질론과 다른 맥락에서 이재만 선생이 등장하는 거예요. 이분이 만들어 놓은 거, 체질이 4개뿐이다. 이재만 선생이 발견한 거, 체질이 4개뿐이다. 이재만 선생이 딱 2가지를 저는 발견했다고 하는데, 하나는 사람에게 체질이 있다. 2번째, 그 체질은 4개뿐이다. 이게 이재만 선생이 발견한 것의 전부라고 저는 생각해요. 나머지는 뭐냐고요? 이재만 동인수세본에는 그 모든 걸 왜 4개인데? 라는 이재만식의 논쟁이에요. 뭘 통해서요? 유학을 통해서요. 유학적인 시각을 통해서 체질이 왜 4개인가를 설명하는 이재만식의 논문이에요. 그걸 뭘 기반으로 해서 이재만가 좋아하는 심학이라는 책을 통해서, 마음학이거든요. 심학. 이재만 선생님 실제로 심학을 보고 그 체질론에 대한 기본적인 원리들을 설명을 해요. 유학의 한 종파고, 유학의 한 분류고, 심학이란 게. 그러니까 여기서 유학에서 보는 심이 뭐냐면, 사람한테 체질이라는 현상이 뭐지가 이재만 선생한테 이렇게 보였다는 거야. 사람의 됨됨이에 따라서 체질이 나눠진다. 사람의 됨됨이는 뭐가 결정하지? 마음 씀씀이에 따라서 결정되는 거예요. 이게 유학자의 생각이었어요. 인간의 마음이 인간의 됨됨이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명론이나 이런 거 보면 게으른 놈, 나태한 놈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왜? 마음 씀씀이가 그래서 원래는 인간의 성인의 마음을 갖고 있지만, 체질의 편비약성 때문에 거만한 놈도 나오고 게으른 놈도 나오고 나태한 놈도 나온다는 게 이재마가 인간을 봤던 거예요. 근데 유학적으로 인간을 본 거예요. 근데 이거는
비슷할 수가 없어요. 왜? 이재마가 이 두 가지의 큰 명제는 오류가 없었기 때문에. 사람한테 체질이 있다. 그 체질은 네 가지뿐이다. 이거요. 그래서 이 사상 체질을 만들어서 다행히 그게 대히트를 한 거였죠. 그래서 이 사상 체질을 어때요? 태소, 양인이라 하는 거죠. 다 들어가죠? 태양인, 태음인, 소음인, 소양인. 태소음양인이에요. 여기서 음양이라는 개념이 등장을 해요. 음인과 양인으로 체질이 나눠져네. 저 음인과 양인의 체질 성향을 이야기한 사람이 한 명 더 있긴 한데요. 경학 선생이 음인, 양인으로 체질을 볼라 했어요. 경학 전설을 보면 음인과 양인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분이 체질론을 그냥 정립할 마음까지는 없었나 봐요. 그러니까 음인의 성향과 양인의 성향이 있다는 건 경학 전설에도 등장을 하는 이야기고, 내경에 아까 이야기면 오행으로 체질이 나눠진다는 것도 이야기를 한 거예요. 하여간 이 태소음양인이라는 체질적인 현상이 존재해요. 그러면 체질이 진짜로 어떻게 존재하는데 이론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제가 봤을 때 체질을 정의해요. 제가 내린 정의. 체질은 오행기의 편차다. 이게 체질이 만들어진 이유예요. 그러니까 왜 오행이지? 아까 제가 아마 기초에 대한 생각을 갖고 있는 건 세상은 오행과 육기의 조합인데 형태를 만드는 건 오행이라고 제가 했어요. 오행이 세상의 모든 형태를 만드는 룰이에요. 그러니까 형태를 가지고 있으면 걔는 오행의 속성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 뿐이에요. 이게 내경의 이야기고 제가 누누이 하는 이야기고, 이야기를 다시 시작하면 무지막지하게 많은 이야기를 해야 되고, 진짜 오행이 형태가 진짜 오행으로 되어 있으면 제가 뭐 별별 이야기를 다 해야 되는 거 아시죠? 무극에서부터 시작해야 될 이야기를, 무극에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가 형태니까 어때요? 만물이잖아요. 세상이 창조된 무극에서부터 아무것도 없는 우주의 시작에서부터 이 형태가 만들어지는데 개입되는 원리들요. 그걸 다 정리해서 결론을 이야기하면 형태는 오행이에요. 이게 진짜인가를 알고 싶은 분은 제 유튜브 영상을 보시면 돼요. 앞부분에 구구절절히 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사람 몸뚱아리는 형태가 있는 거예요. 이 몸을 몸이라 하는 거죠. 형태죠. 그러면 얘는 오행으로 구성이 돼요. 근데 이거는 내경의 사고예요. 천지합기가 사람이니까 내경이 오행과 육기로 여기에 육기가 붙으면서 인간의 모든 생병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사람이에요. 그래서 천지에 기가 합해진 게 사람이라는 정의가 내경의 원리예요. 자, 이게 내경의 원리였는데 이거가 그대로 진시인데 여기서 간과한 게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재마가 발견한 게 그거 있어요. 이 오행은 우리는 무작위로 형태를 만들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목화토금수가 무작위로 섞여서 형태가 됐다라는 생각을 한 거야. 그러니까 누구는 목이 좀 많을 수 있는 거고, 누구는 화가 좀 많을 수 있는 거고, 누구는 수가 좀 많을 수 있는데, 이게 뭐 화가 좀 많았다가 수도 좀 많아질 수도 있고,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이걸 여기에 체질 개념만 딱 집어넣으면 어떻게 이야기가 딱 바뀌냐면, 이 오행기의 성세죠. 기의 다소와 형의 성세예요. 왜 다양한 특징을 가지냐. 육기의 다소, 그러니까 육기의 힘이 많고 적음에 대한 이야기고, 형태가 이게 거득 찬 놈이냐 삐쩍 약한 놈이냐. 이 오행기의 편차, 목화토금소라는 애가 어떤 섞여서 그게 그냥 일반론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가 체질 개념을 집어넣으면 이게 어떤 고착화된 오행성이 존재한다는 이야기로 바꾸면 체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고난 변하지 않은 오행의 특성을 가진다였었어요. 근데 이걸 넣고 보면요, 이게 너무나 자연스러운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사람을 놓고 생각하니까 되게 어려운 이야기 같은데 가만히 생각해. 인삼이 있어요. 인삼이.
대추도 있어요. 네? 녹용도 있어요. 사람도 있어요. 자, 이걸 같은 선상에 놓고 생각하면 되게 쉬워지는 거예요. 얘들 다 형태죠. 얘들 다 오행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 모든 만물을 같은 값의 오행이 막 섞일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실상은 아니었어요. 인삼으로 태어나면 죽을 때까지 인삼으로 살다 죽어요. 혹시 인삼이 오행기를 우리가 만약에 목기를 많이 줬다 해서 인삼이 혹시 대추로 변화하나요? 안 변하는 거예요. 너무나 자연스러운 이야기잖아요. 대추로 태어나면 죽을 때까지 대추로 살다 죽는 거예요. 녹용은 죽을 때까지 대추로 살다 죽어요. 호랑이로 태어나면 죽을 때까지 호랑이로 살다 죽어요. 호랑이가 어때요? 뭐 소양 상화기가 가고 화기가 많아서 얘한테 물 계속 먹이면 얘가 토끼가 될까요? 오행기를 바꿨는데 토끼 죽을 때까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화론적인 입장이나 지금 생명체로 보면 DNA의 유전적인 입장에서 보면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예요. 근데 이걸 오행이 형태를 만들었다는 개념을 넣고 보면 아, 그 오행은 진화론적으로 고정됐다는 걸 알 수 있었다는 거야. 목의 특성이 강한 애는 그 진화의 특성으로 형태의 편차성, 목이 더 많은 것, 어떤 오행기의 특성이 강한 애로 계속 진화를 해서 그게 고착이 된 걸로 됐다는 거야. 그게 인삼화 됐다는 거야. 그래서 인삼의 오행을 보면 이게 소음인약이라는 말은 뭐냐면 얘가 오행 중에 화를 많이 함유하고 있는 애였다는 거예요. 오행기의 특성, 오행기의 편차 중에 가장 많이 기입된 게 인간에게 판단되기로는 체질약으로 등장을 하는 것 뿐이에요. 녹용은 태음인약이에요. 금기가 되게 많은 속성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나머지 숙주향은요, 수기가 되게 많게 진화가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물의 특성이 존재하는 것이 오행의 성쇠라고 했는데 이게 많고 적음이 그 생명의 연속성, 진화의 연속성, 유전의 연속성이란 측면에서 특성이 고착되는 걸로 남겨진 거예요. 그게 사람한테도 존재했던 거고 그 사람이 오행기의 편차가 드러나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야. 왜냐하면 한 몸 안에서 오행기의 편차는 어떤 만물도 존재해요. 어떤 사물도 오행기의 편차는 존재하거든요. 근데 생명체일 때는 그 편차가 어떤 하나의 특성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근데 그 특성을 가지고 우리가 약을 쓰고 있었던 거예요. 약의 기미, 기경을 나누자. 기, 미 할 때 이 미가 오행의 특성이란 말이에요. 오행의 특성. 이 약의 오행은 무슨 오행이 많다는 걸 가지고 역으로 그 오행이 부족한 사람을 채워 넣는 약으로 쓴 거예요. 이것만 봤으면 어때요? 아, 이 약들이 오행기의 편차가 있다는 거 확실히 이해됐던 거예요. 근데 사람이 그 성향을 가진 게 체질인 것 뿐이에요. 체질은 반드시 존재하는 거예요. 체질의 결정 요소를 알아야 체질을 정확하게 진단해내고 체질 진단기만 만들어내면 세계가 왕창 바뀌어요. 정말 타고난 성향이 있는데 죽을 때까지 안 바뀌는 성향이 있는데 그게 인간의 모든 성격, 병, 형태를 넘어선 성향을 결정하는 요소가 있다. 그게 한의학의 체질 이론이라고 이야기해버리면 세상이 휙 뒤바뀌어 버려요. 전 세계 인류에게 한의학을 홍보시키는 가장 좋은 이벤트예요. 체질 진단기만 정확하게 나오면. 진단의 가장 첫 번째가 체질 진단을 하는데 이거 왜 진단하느냐면요. 일단은 사상체질을 진단하는데 이 체질을 진단하면 사람의 음양성이 확립이 돼요. 음양이, 그러니까 우리가 나중에 학교에서 배웠던 8강 중에 음양이 있었는데 저는 이 8강의 음양을 체질로 뺐어요. 뺐다는 말이 뭐냐면 체질이 음인과 양인으로 구성되어 있고 형태적인 특징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음양값은 총체적인 값인데 그게 체질값의 음양이 구현된다는 거예요. 태음인, 소음인, 음인이죠. 소양인, 태양인, 양인이에요.
근데 이 음량값이 가변적인 값이 아니고 8강에서는 가변적인 값을 했지만 체질값으로 들어가면 고정값이 돼요. 이게 체질이 고정이 되는데 이 고정값이 체질이 불변한다면 음량값이 고정되어 있다는 건 너무 좋은 거예요. 특히 장부의 대대가 있거든요. 목과 금의 대대, 간과 폐가 대대가 돼 있어요. 그리고 심과 신이 수화의 대대로 되어 있어요. 이게 오행의 대대거든요. 그래서 체질을 형성하는 오행의 대대는 반드시 수화와 금목의 대대로만 구성이 돼요. 그래서 간이 커지면 금이 작은 거고요. 금이 크면 목이 작아지는 거예요. 간이 크면 이게 태음인이 되는 거고, 폐가 크면 이게 태양인이 돼요. 이렇게 태양인과 태음인이 장부 대대로 체질이 나눠지는 거예요. 자요, 수화의 대대죠. 화가 많으면 소양인이 돼요. 수가 많으면 소음인이 돼요. 이게 체질의 특성이에요. 근데 이게 진단에서는 이걸 어디에서 먹느냐 하면 이 장부 대소가 고정된 값이다라면 장부의 성향이 결정돼 버려요. 이게 평생 가는 체질적 특성이기 때문에 이 성향이 안 바뀌는 거예요. 목기가 강하고 금기가 약하다는 이 성향이 안 바뀌는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여기에 장상을 집어넣으면 이 성향이 뚜렷하게 나오는 거예요. 태음인부터 할까요? 간이 되게 크고 금이 작아요.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하는 거예요. 인체 고정된 값. 예? 제가 이 간이 되게 크다는 전체 값을 되게 쉽게 접근하려면 이렇게 이미 알고 있는 거. 간이 되게 크면 봄인 거예요. 예? 목기가 되게 크면 봄인 거예요. 화기가 되게 크면 여름이에요. 예? 태기가 되게 크면 가을인 거고요. 이건 겨울이에요. 자,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어떤 고정된 기후의 특성이 존재하죠. 그거 혹시 바뀌나요? 봄은 봄의 특성이 그대로 존재하는 거고, 여름은 여름의 특성이 그대로 존재하고, 겨울은 겨울의 특성, 가을은 가을의 특성이 그대로 있어요. 근데 이 기후의 특성이 사람 몸에 구현이 된 거예요. 그러면 체질을 진단한다는 말이 뭐냐면 이 사람이 기본적으로 여름인 성향이 많은 사람이다. 겨울의 성향이 많네. 자, 겨울의 성향이 많은데 육기가 한기가 개입되면 여름의 성향이 있는 사람보다 왕창 육기의 손상을 더 받는다는 아주 쉬운 하나의 케이스를 발견할 수 있어요. 이해됐죠? 그래서 이게 오행이단 말이에요. 앞으로 진단하면서 이제 육기가 결합될 거란 말이에요, 여기에. 근데 장부의 오행에 육기에 어떤 경향성이 있다면 이 육기가 들어갔을 때 반응이 어떻게 튈지 예상이 돼요. 너무나 고마운 거야. 체질 성향이 결정되어 있다는 거. 그래서 소양인이 술을 먹은 거랑 소음인이 술을 먹은 게 다르게 나타난다는 이유를 설명해낼 수 있어요. 기전도. 소양인이 술 먹으면, 술에 열기가 많은 술을 먹으면 소양인은 열이 많은 놈이 술 먹었으니까 이 수성에 대한부터 열기가 터져나가는 힘이 훨씬 세진다는 거예요. 이 성향이 있네. 같은 술을 먹어도 다르게 반응하는 사람의 특징이 존재하는데 그것이 이런 경향성으로 드러난다는 게 체질만 파악되면 얘는 평생 그런 경향성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소음인이 술을 먹으면요, 수기가 많은데 화기를 넣어주면 땡큐죠. 소음인이 소주를 되게 많이 먹으면 소양인보다 손상이 훨씬 적다는 걸 이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체질을 진단해 놓으면 병의 경향성이나 성향 특성, 심리적인 특성, 병이 진행되는 특성, 이런 것들이 결정돼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나무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와 똑같은 그 기상이 사람 몸에도 구현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거 알고 변화를 보면 얼마나 좋아요. 여름에 비 내린 거랑 겨울에 비 내린 거. 6기로 보면 비가 내린 애가 같은 현상 같지만 이게 봄이냐 겨울이냐, 아니 여름이냐 겨울이냐에 따라서 같은 비가 내려도 완전히 다른 병증이 일어나요. 이건 쉽게 이해되죠. 그게 사람 몸에 구현되어 있다가 체질 진단하는 가장 중요한 특성이고요. 또 한 가지, 이제 이거는 체질을 이렇게 대대를 했으면 이 사람의 이 성향의 특성을 한의학적으로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생리병리를. 간은 되게 크면 간의 장상이 장렬하는 거거든요. 혈액을 저장하고 여기에 소설, 기운을 생겨나게 하는 게 간의 특성이에요. 근데 이
장열과 소설이라는 게 간이 하는 가장 기본적인 생리인데, 여기에 기가 위로 올라가는 거는 기의 작용이죠. 음식이 모여드는 것은 고름기의 또 작용이에요. 이게 음기, 빨아당기는 음기의 작용이고, 기운이 올라가는 소양 상화의 작용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폐가 약해요. 폐가 약하면 폐주기죠. 폐가 호흡을 통해서 기를 임동맥에 넣어주는 게 폐주기의 핵심이에요. 생리에. 자, 근데 봐요. 이 사람이 폐가 약해서 호흡을 통해서 임동맥의 양기가 상대적으로 감소가 되죠. 그렇죠? 그러면 기가 상대적으로 양기의 값이 떨어진 상태에서 간은 어떤 영향을 받을까요? 장혈과 소설 중에 기운이 위로 튀어올라간 소양 상화의 에너지와 장혈의 에너지 중에 뭐가 더 손상을 받죠? 양기가 약해지면? 올라가는 소양 상화의 기가 약해져요. 그럼 뭔 힘이 더 강하게 작동할 것 같아요? 장혈하는 에너지가 커져요. 이런 특성이 폐소화다는 것으로 알 수 있는 생리현상이에요. 그래서 장혈의 힘이 태음인한테 무지 강해진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럼 봐요. 기는 약해지는데 혈을 저장하는 능력이 왕창 세졌네? 하면 이 사람한테 나타나는 성향 첫 번째, 음식을 왕창 처먹을 수 있다. 과음, 과식, 폭식, 대식 다 가능해요. 왜? 음식이 다 빨려 들어가니까. 그게 태음인의 첫 번째 특징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심리적인 특징이요. 욕심이 엄청 강해져요. 왜? 빨아당겨서 자기화시키는 게 고름의 기운이라고 해서 장렬한다는 게 기운을 잡아당기는 힘이라고 했잖아요. 기운을 잡아당기는, 그리고 형태적인 부분에 이렇게 당기는 힘이 되게 강하고 자기화시키는 게 되게 강하기 때문에 이걸 감정적으로 들어가면 외부의 것을, 음식을 많이 빨아당긴다 하는 것도 이것도 하나의 욕심이죠. 내꺼화 시키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심리적으로 이 사람은 되게 욕심이 많고 또 저장하려는 것이 되게 강해지는 거야. 자기 것을. 그죠? 거기에다가 이 욕심이라는 게, 자, 형태적인 부분 있죠. 먹고 살기 위한 목적도 돼요. 목적성이라는 부분이 엄청나게 강해진다는 거예요.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야망이 되게 커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집착이 되게 셀 수도 있다는 걸 알 수 있고요. 자, 그 덕분에 이 폐가 약해져서, 원래는 간에서부터 기를 이렇게 생겨서 심장 쪽 에너지를 증폭시켜 줘야 되는데, 폐기가 약해지면서 상초기가 동시에 떨어져서 폐가 폐주기에서 신주납기에서 명문의 양기를 보강해서 보강된 값이 심포로 가서 심장의 에너지를 증폭해야 되는데, 폐가 약해졌기 때문에 심장이 같이 약해진다는 걸 알 수 있어요. 태음인이 그래서 심폐 기능이 동시에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형태는, 자, 음식을 많이 먹을 수 있고 음식의 저장력이 좋으니까 형태는 어때요?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형태가 커져서 저장하는 힘이 되게 세네요. 태음인이 골격이 커질 수 있다는 거예요. 골격이 커지는데 뻗어나가게 상초가 발달된, 그렇게 골격이 커지는 게 아니고 드럼통처럼 커진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중상초, 음식으로 배가 그득한 상태. 딱 배 나온 아저씨가 딱 되는 거예요. 태음인들이 골격이 크고, 물론 많이 먹었으면 이 성향이 바로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 소양인이 어깨가 발달되고 허리가 약한 이 역삼각형의 구도를 보인다는 거고 대대적인 거죠. 소양인이 아무리 잘 먹어도 여기를 이만큼 해서 하체를 이만큼 배 튀어나오게 먹을 수 있는 성향이 상당히 약한 거예요. 체형의 특성을 볼 때. 그래서 이런 성향이기 때문에 이런 골격에 대한 기본적인 형태도 만들어져요. 뼈가 되게 굴래? 그죠? 뼈가 되게 굵어지겠죠? 그리고 또 이게 전체적으로 음기를 끌어 모아서 하기 때문에 형체가 되게 크네? 하고 간하고 연관된 게 뭐죠? 근육이거든요? 근육이 상당히 많네요. 근육이 되게 커지죠? 두꺼워져요. 근데 뭐야? 기운이 약해요. 그래서 근육에 경직이 무지 쉽게 생겨요. 그래서 태음인들은
양기의 활동성, 기의 활동성을 높여주지 않으면 두항, 강통, 어깨 경직, 등판 경직, 척추의 경직 이런 것들이 무지하게 잘 생기네. 다 굳어 있다는 거예요. 여기가 근육들이. 그게 태음인의 병리적인 부분의 특징이기도 해요. 그냥 근육이 왕창 굳는다는 거예요. 피부는 어떨까요? 조직을 하나, 이 모든 상황들 조직 하나하나에 대입해 보면 그 체질의 기본적인 특성들이 나오는 거예요. 피부가 폐기가 약하고 심폐기능이 약하면 피부가 건조해지기 쉬운 거예요. 네? 그러니까 태음인들이 피부가 거칠어요. 건조한 성향을 많이 보인다고 해요. 이거는 태음인 중에는 몸이 뚱뚱한데도 피부가 건조한 사람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 사람들 심폐기능이 확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먹는 부분을 따뜻하게 안 먹은 태음인. 이제 여기에 변수는 어떤 음식으로 이 성향을 채웠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 몸이 건강해질 수도 있고 나빠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것도 이해되죠? 그러니까 자기 몸에 양기가 약한데 양기를 보강하는 약을 많이 먹었으면 배 튀어나오지 않고 기운이 이렇게 골고루 심폐 쪽으로 가서 건강하고 탄탄한 몸의 태양인이 만들어지는 거고요. 만약에 이 성향에 양기가 약한 찬약들 또는 너무 기름지고 혼탁한 걸 먹었다면 양기의 방산을 억제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전부 다 채여요. 기체가 무지심하게 잘 생기는 체질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마황, 이 가장 강력하게 기체 뚫는 약이 여기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심폐기능을 뚫는 태양인 약으로. 이게 상한론에 무한증이 걸리는 사람이 마황탕을 주죠. 왜요? 그 체질로 보면 누굴까요? 태음인이라서 근육은 굳고 심폐기능이 약해서 몸은 차지고 땀은 안 나는 병에 잘 걸려요. 그래서 마왕을 줘서 기체를 강하게 뚫지 않으면 땀도 안 나는 체질이네? 마왕탕은 태음인 처방이 돼요. 그런 개념으로 보면 게지탕은 어때요? 그만큼 강하게 안 뚫어요. 예? 마왕탕에는 마왕 게지 다 주지만 게지탕에 마왕은 없어요. 그 말은 이게 어때요? 마왕하고 게지 중에 뚫는 힘은 마왕이 훨씬 세요. 게지는 그보다는 훨씬 심장에서 그러니까 분출을 시키는 것 뿐이거든요. 근데 밑에 봐도 백작약을 주면서 분출을 시킨다는 건 보면 어때요? 내가 억지로 이렇게 심장에서 너무 또 흥분되는 부분을 잡아주고 걱정될까봐 대추나 자감초나 이런 것까지 심장이 어때요? 힘 빠질까봐 이렇게 배려를 한 처방이에요. 왜? 대추는 심장으로 들어가고 자감초도 심장의 힘을 보충하려고 준 거거든요. 이 위장 쪽에서는 생강을 줘서 밑으로 안 빠지게 한 것뿐인데 심장이 되게 약하구나 얘가. 심장이 되게 약하니까 누구죠? 소음인인 거예요. 그래서 게지탕 처방이 100% 소음인 약으로 구성돼요. 소음이니까 땀이 자한증이 생기는 거예요. 땀이 빠지는 거예요. 왜? 심장이 약해서 물이 많은데 심장의 기가 약해서 음식에서부터 기운이 방산이 잘 안 돼. 이 말은 위기가 약하네, 물은 많네. 그래서 땀이 쉽게 나는 거예요. 양기가 물 때문에 단단하게 이렇게 잡아주는 능력, 위기도 약한 데다가 잡아주는 거 약해서, 그러니까 소민의 땀이 나는 건 전부 위기허약입니다. 확 다르죠. 그러니까 체질을 알면 기전 하나가 되게 쉽게 그려져서 체질 진단을 하는 거예요. 이게 각 체질마다 태음인에 이런 성향이 있다고 제가 이야기했죠. 폐기가 약해서 일어나는 이런 성향이네. 그래서 기값이 약해지고 형체값은 커지네. 그러면 골격이나 성격이나 심리 상태나 잘 걸리는 병증이나 이런 것들을 되게 쉽게 이해할 수 있고, 대개는 전체적으로 보면 기체증이 되게 잘 걸리고 심폐가 되게 약하고 약한 쪽에 병증이 잘 일어나는 거예요. 특히 비염, 기관지염, 천식, 이런 폐 쪽이 약한 쪽의 증상 그냥 다 타고나는 거예요. 그래서 만성적인 비염이 있으면서 골격이, 밥은 잘 먹는데 우리 애는 비염이에요. 뭐요? 태음인일 성향이 되게 높다는 거예요. 병증의 모습은 그렇다는 거예요. 이해되죠? 이게 각 체질마다 이 성향들이 다 있어요. 심장이 크고 물이 적으면 어떻게 되지? 삐쩍 마르고 열이 계속 나겠죠. 그러니까 서양인들은 물이 부족하면서 열기가 되게 많은 성향을 가지는 거야. 물이 부족하기 때문에 어때요? 밑에서 잡아주는 힘이 없네. 뿌리가 없네. 행동에 뿌리가 없다는 게 어때요? 되게 민첩하다는 말도 되지만 밑도 끝도 없다는 거예요. 즉흥적이고 어떻게요? 자기 기분이 나면 팍 터뜨려버리고 뒤끝이 없어요. 왜? 신의 기능이 약하다는 거, 응축하는 능력이 없는 거야. 응축한다는 말이에요. 기억하고 저장하는 능력이 떨어지는 거야. 그래서 소양이는 어때요? 화끈한 거예요.
뒤끝 없다는 소리 진짜로 계속 듣고 삐쩍 말하니까 뒤끝 없이 화끈하면 소양이니 성양이네 이렇게 되는 거야. 병적으로 들어가면 어때요? 여기 신수가 부족해서 약한 쪽 신장, 방광, 여자들 같은 건 자궁, 허리, 하체 다 말라 비틀어져요. 그래서 이때 대표적으로 숙주양이라는 약이 등장이 되는 이유도 이거 보충하라고요. 소양인 약의 가장 정어증이 여기에서 생겼을 때 보충하는 약이 대표적으로 숙주양을 쓰는 거예요. 소음인 같은 경우는 기운 자체 위기가 워낙 약해지고 중초에서부터 음식의 소화흡수 능력도 떨어지고 심장도 약해지니까 기운을 밑에서 물 날리면서 끌고 올라가는 약들이 소음인 약에 등장이 돼요. 그게 황기, 부자, 생강, 게지 이런 약들이요. 보니까 물을 끌고 올라가서 뚫고 나가는 거예요. 소음인 약 중에 물을 보충하는 약이 생각보다 별로 없죠. 이제 보니까 기껏해야 백작약인데 백작약은 폐기만 슬쩍 내려주는 거지 찐득하게 물 보충하는 약이 별로 없어요. 기운을 이렇게 확 잡아주는 약도 하수호 정도가 전부예요. 소음인이 기가 방산됐을 때 쓸 수 있는 게 기운 방산이 잘 안 돼요. 이렇게 위로 치고 올라가는 힘이 이렇게 소양이처럼 막 이렇게 뚫고 나가는 힘이 세진 않아요. 그래서 기운을 잡아줄 수 있는 약이 소음인약이 떠오르는 약이 하수호만 이렇게 기운을 좀 잡아 당겨요. 모아준다는 거예요. 소음인 중에 방산되는 애들만 하수호 같은 약을 보약으로 많이 주는 거예요. 태음인은 어때요? 기운이 안 도니까 팍팍 또 오약순기산 이런 게 기체 푸는 대표적인 약이 오약순기산이 태음인 약 처방으로 구성돼요. 태양인은 폐기가 간이 무지 약한 거예요. 그래서 태양인들이 간이 무지 약한 곳에서 병이 무지 생겨요. 간이 음식을 못 빨아 당겨요. 근데 기가 세니까 아까 이게 거꾸로 올라가는 기가 너무 세져요. 이 올라가는 기가 너무 세서 열격반이라는 음식만 먹으면 꺽꺽거리고 음식 안 내려가고 하는 이런 병이 열격반이가 이래서 생기는 거야. 저장하는 능력 없고 기운은 자꾸 위로 뜨네. 그래서 음식이 안 들어가면서 구토, 트림 이런 것들이 계속 일어나는 게 태양의 특이 간이에요. 그리고 간에서 혈액이 부족해져요. 간에 혈액이 부족. 아까 뭐 간이 뭐 한다고 근육 주관한다 그랬죠. 근육에 힘이 안 들어가요. 근육이 메말라 비틀어져서 시들시들해져요. 그게 뭐냐 윗병이라는 거예요. 네? 윗병이 뭔데 한의학적으로 윗병이 가장 유사한 게 루게릭병이에요. 하고 척추신경염이나 근육무력증, 근무력증, 뭐 근아트로피 이런 게 전부 다 근무력증이거든요. 이게 태양인들한테 무지 많아요. 근무력이. 이게 근육까지 말라서 근육 태양인의 병에 간에서 빨아당기는 힘이 없어서 음식이 저장이 안 되는 것 때문에 열격반이가 생겨서 소화기 장애가 많이 일어나죠. 그래서 못 먹고 간허가 본허증으로 진행이 강하게 되면 요척병이라는 게 일어나는 이유가 요척이 뭔데 뼈하고 척추 잡아주는 근육의 힘, 인대의 힘, 뼈의 힘 이게 다 빠진 거예요. 그래서 요척이라는 게 그 안에 근육 잡아주는 근육 인대가 약해서 다 내려앉는 것도 요척병이지만 혈의 지속적인 허약이 정어를 유발시켜요. 그래서 이 안에 뇌척수액도 같이 빠져서 운동신경장애라는 뇌 쪽의 신경질환이 태양인한테만 나타나는 루게릭병을 만들어요. 왜 하필 운동신경만 망가질까? 이거 이상하지 않아요? 감각신경은 멀쩡한데? 서양의학에서 운동신경 망가지는 이유로 기껏 찾아낸 게 뭐냐면 여기 글루탐산이 희한하게 운동신경을 파괴시킨다. 루게릭 환자한테. 그 글루탐산이 뭔데? 뇌의 영양물질이에요. 뇌를 활성화시키고 영양을 충분히 주는 영양물질이란 말이에요. 다른 사람한테는 힘을 내는 영양물질이 희한하게 태양인한테는 운동신경을 파괴시키는 성분으로 작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일하게 루게릭병에 승인받은 게 이 글루탐산 억제하는 약밖에 없어요. 근데 이거는 어때요? 해결책이 아니죠. 왜? 근본적으로 근육이 간혈화가 오래되면서 요척병이 되면서 근위증이 일어났고 그것이 골수의 허약을 만들었고 거기에 기만 날뛰니까 운동성이 강한 애들만 파괴가 일어난 것 뿐이에요. 루게릭이라는 게 태양인이 망가졌을 때 정말로 정증의 모습을 보여주는 병이에요. 이래죠. 그래서 제가 루게릭 환자 10몇 명을 봤는데 정증의 루게릭 환자 10몇 명이 전부 다가 태양인이었어요. 아직 다른 체질의 루게릭 환자를 아직도 한 명도 못 봤어요. 이게 태양인의 요척병, 열격반위증, 예전에는 근위병 또는 윗병이라고 알려진 것들이 태양인 병증이었다. 그게 간이 허하고 기가 셌을 때 그런 식으로 병 생긴다는 거예요. 이걸 알고 있으면 어때? 성향이란 게 체질을 진단되면 되게 이해가 편해지겠죠? 이게 그래서 체질을 진단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는 거 8강 진단이에요. 이게 이제 되게 중요한 거예요. 자,
하강이 허실이랑 한열, 조석, 표류를 보는데 한열, 조석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죠? 이게 뭐야? 육기예요. 그러니까 한열, 조석이잖아요. 여기 풍이 있는 것 뿐이잖아. 그죠? 열이 두 개니까 상하와 군하, 소양상하와 홈군하, 열이 두 개인데 여기 있잖아요. 여기 화 두 개 있고 하나 있고 조석 원래 있던 거고. 자, 여기 풍은 어디 갔죠? 하는데 풍은 기의 흐름이에요. 이 한열 조석 값의 조합이 기의 흐름을 결정하기 때문에 여기서 풍의 흐름은 어때요? 얘들 값에서 기는 마음대로 움직여져요. 이 조합에 따라서. 자, 그럼 얘를 진단이니까 얘를 어떻게 진단하죠? 진단의 핵심이에요. 자, 진단의 핵심은 맥으로 하는 거예요. 허하냐 실하냐는 맥의 유력과 무력으로만 진단해요. 유력 무력이 뭔데 맥관이 크고 혈관을 이렇게 요골동맥을 짚어서 맥의 구성은 안에 혈액이 돌아가는 안에 맥 내부의 상태와 맥동이 느껴지는 맥 바깥의 맥관의 상태, 이 두 가지로 맥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눌러가면서 이걸 확인하는 거란 말이야. 근데 이 맥관에 눌렀을 때 여기가 고무풍선처럼 힘이 하나도 없고 눌렀을 때 팡팡 이렇게 파동이 뛰면 이런 식으로 느껴지거든요. 여기를 누른다고 이렇게 보면 탕탕 치는 힘이 맥동의 힘이야. 무력하다는 말은 이 맥동의 힘이 무지 약하다는 거야. 세맥, 양맥, 미맥 이런 거야. 이건 맥을 보면 바로 알 수 있죠. 근데 이 대개는 허증은 맥이 혈관도 가늘어져 있어요. 양기가 없으니까 혈관도 찌그러져 버린 거예요. 맥을 탄력을 양기가 밀어내면서 맥관에 탄력을 주는데 이 양기가 없네? 허증이죠. 그러니까 맥이 쭉 찌그러져서 가늘어져 버려요. 그래서 허증맥은 전부 다 맥관이 가늘어요. 그쵸? 그래서 그 맥이 맥동을 짚었는데 맥이 되게 가늘게 느껴지면 다 허증인 거야. 반대로 세게 느껴지면 무조건 실증이야. 그러니까 허실을 구별하는데 뭐 다른 걸 쓰지 말라는 거야. 허실은 오로지 맥의 유력과 무력으로만 구별해요. 이게 뭘 구별하는 건데 하면 허실이 인체 양기 상태를 구별하는 진단이라서 그래요. 총체의 양기 값이 힘이 있느냐 없느냐, 그게 심장을 통해서 맥관 요골동맥에 드러나는 거예요. 제가 이거 저번에 3초 이야기 해줬죠? 이거 반드시 기억하고 있으라는, 폐주기에서 이쪽에 기운이 생기면 중앙과 담중의 기운이 모여서 여기 심포의 기가 모이면 심장으로 기가 가는 거다. 그래서 심박이 결정된다. 그래서 양기가 많이 가면 심장박동이 빨라지고 열이 되는 거고, 양기가 별로 안 가면 심장박동이 느려서 한이 되는 거다. 그러니까 양기가 많으면 심장에서 우리가 보는 요골동맥 혈관이잖아요. 양기를 많이 줬는데 여기에 가는 양기량이 적을까요? 많게 나와요. 양기가 많다는 건 맥관 힘이 되게 좋다는 거야. 이 끝에 요골동맥의 유력무력이 사실은 인체 전반에 가해진 이 명문상화의 인동맥의 양기 값이었다는 거야. 이해됐어 이거? 그래서 여기에 유력무력이 인체 전체의 양기의 허실을 결정하는 진단 근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건 원리는 그렇고 모르겠거든. 맥을 짚고 힘없으면 무조건 허라고 가세요. 그래서 제가 여기 진단할 때는 값을 1, 2, 3, 이 3등분 정도의 구별 능력을 가져라는 거예요. 허가 조금 허하네, 좀 더하네, 왕창 허하네. 이 세 등분만 맥을 보면서 구별해요. 이건 자기 기준이야. 이 값을 왜 실도 마찬가지죠. 조금 실하네, 왕창, 조금 더 실하네, 왕창 실하네. 그러니까 이거는 맥을 보면서 어차피 아날로그로 진단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자기 기준에 요거는 힘이 좀 약한 건데 되게 약하진 않네? 조금 약한 거니까 이거겠죠. 허하나. 근데 얘는 짚어보면 맥이 도대체 어디 있는지 알 수가 없네? 이만큼이죠. 그 사이에 어정점 값은 2개 주면 돼요. 이거 왜 1, 2, 3를 구별하라고 이야기하냐면 약에 기운 보충하는 게 1, 2, 3로 나눠져요. 기를 왕창 보강하느냐, 기를 어정쩡하게 보강하느냐, 그보단 더 적당하게 기를 보강하느냐, 쉽게 말하면 부자, 예? 뭐 인상, 뭐 백작약, 뭐 이런 식으로 기의 값이 약에서 다 나눠져요. 본초를 파악할 때. 그래서 이 값을 나눠놓고 진단을 해버리면 처방을 이미 이 값 안에서 정해버릴 수 있어요. 이게 체질값까지 같이 넣으면요, 이 헛값이 3이네? 근데 정상이 주정이 어딘데? 딱 하면 약이 바로 나와요. 부진장 심푸라는 시스템이에요. 이거 이해 제대로 하면. 하여간
자, 진단법이니까. 그래서 값을 꼭 주라는 거 명심해. 이거 연습을 계속 해야 돼요. 맥을 100명만 보면 이거 다 만들 수 있어요. 100명의 맥을 내가 기준점 잡고 얘는 힘이 이런데 그 다음 본에는 얘보다는 힘이 세네? 이렇게 해요. 처음 보는 건 그냥 가운데 점 하나 쿡 찍어 놓고 한 명의 힘을 그 다음 본 사람은 비교만 앞에 있는 애만 앞에 애의 맥하고만 비교하면 돼요. 내가 1번 본의 맥을 찍어놨는데 2번 본에는 1번 본보다 맥에 힘이 있네? 그럼 유력적으로 이렇게 표시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요거 힘이 조금 있는 느낌 요거라는 겁니다. 3번을 봤는데 3번은 어때요? 1번 애보다 더 약한데? 그럼 1번 밑으로 가서 이렇게 표시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100명을 좌표를 찍어가면서 유력 무력을 확인하면 명확하게 구분돼요. 네? 처음부터 유력 무력을 바로 알라 하지 말고 100명 안에 10명을 집어넣고 손꺾기를 해봐요. 그러면 자기의 여기는 허의 극단, 여기는 실의 극단, 중간은 어때요? 허한지 실한지 모르는 애. 여기는 플러스 값 3개, 여기는 2개, 플러스 값 하나. 이것만 구별하자 했으니까 여기에 맥을 놓고 어때요? 나는 점 찍어놨는데 시작해보니까 얘는 여기네? 근데 얘는 그보다 더 힘 있네? 근데 그 다음에는 여기네? 이런 식으로 얘보단 힘이 셌네? 그러면 어때요? 허실이 자기 기준 딱 서버려요. 이거 한 번만 익혀놓으면요 평생 써먹는 거예요. 자, 한열은요, 그러니까 이게 8강이 뭐냐면 육기 진단하는 거예요. 제가 전체적으로 보면 8강이라는데 실제로 6기예요. 이거 뭐예요? 양기값이죠. 이거 6기죠. 이거는 기가 어디 있느냐는 양기의 위치성이에요. 이게 전부 기 이야기예요. 8강이 이제 보니까 6기의 강약과 상태를 파악하기 위한 진단법이라는 거. 체질은 뭐였어요? 그죠? 오행의 경향성을 결정하라는 거였죠. 오행의 경향성이 이미 결정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체질하고 8강 진단하는 거 오행과 6기 진단을 하기 위한 거예요. 이렇게 보인 거예요. 그래서 체질이 아까 오행이라고 계속 이야기했던 거예요. 이 안에 오행의 경향성, 음양의 경향성이 결정됐다. 거기에 6기가 어떤 식으로 여기에 이제 간에 열이 들어갈 건지 한이 들어갈 건지, 예? 그것들을 8강에서 파악하는 거예요. 간단하게 가요. 한열은 무조건 맥박수로만 결정하는 거예요. 무슨 표열이니 리한이니 뭐 정상이 손바닥 등이 뜨거우면 뭐 외부에 열이 이런 거 없어요. 알겠어요? 예? 그럼 표리 이야기지 한열 이야기 아니에요. 허실 이야기지. 자, 그러면 맥박수로만 한열을 결정하는데 성인 기준으로 맥박수. 맥은 어떻게 재느냐고 10초 단위로 맥을 재야 돼요. 그러니까 한의사는 항상 초시계가 있는 시계를 차고 다니세요. 초시계가 있어야 돼요. 이게 왜냐하면 진단 장비거든, 우리. 예? 의사들이 이것까지 쓰지말은 안 하니까. 10초 단위로 맥을 재는데요. 왜냐하면 1분에 몇 번은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중간에 맥이 달라지는 환자들이 되게 많아요. 맥이 변화하는 사람들 또는 조울증이 있는 환자들은 맥박수가 10회에서 10초 단위 15회까지 왔다 갔다 하는 환자도 되게 많아요. 근데 이걸 더하기 빼기해서 나중에 총책값 평균내가 몇 번, 이거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진단이에요. 이해가 됐죠? 그래서 10초 단위로 맥을 끊어가면서 10초에 몇 번씩 뛰는가만 계속 체크하는 거예요. 처음에 10번 됐는데 10번 뛰네? 그 다음 10초 되니까 12번 뛰는데? 그 다음 되니까 11번 뛰는데? 그 다음 뛰니까 10번 또 뛰는데? 예? 그 다음 또 10번 뛰고 그 다음 11번 뛰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할 거예요. 왜냐하면 사장님 처음에 맥을 탁 들고 맥이 환자 입장에서 처음 당해보면 긴장하거든. 이렇게 밑바닥이 쓱 올라가요. 다시 안정이 이렇게 쓱 내려가는 거예요. 예? 이게 처음에는 이렇게 뛰다가요. 이게 막 15회까지 긴장해서 올라가는 애도 있어요. 그것조차도 보고 있으세요. 왜? 얘 조울증 있는 애거든요. 뭐냐면 조그만 긴장이라는 자극을 줬을 때 심장에서 맥이 증폭에 양계 증폭이 있다는 것도 진단 근거라서 10초 단위로 카운트를 계속 적으라는 거야. 이해됐죠? 그게 의미가 있어요. 그럼 기준점이 뭔데? 한열이 10초에 12번이 정상이야. 이게 정상, 10초에 12번 뛰면 정상이고 한열이 없는 값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10초에 12번 뛰면 한열로 일어나는 병증은 없다예요. 의미가. 근데 이거보다 빨리 10초 12부터 6 곱하면 72번 뛰는 거예요. 1분에. 네? 근데 평균 72번 잡았다고 좋아할 일 아니라 그랬죠? 더하기 빼기 하면 72번이 의미 없다고 했으니까. 자, 10초 단위 12번이 계속 뛰면 한열의 병은 없는 거예요. 자, 근데 맥이 힘이 하나도 없으면 허실의 병에 걸려 있는 거죠. 이해돼요? 한열의 병이 없는데 굳이 한열이 강한 약을 쓰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는. 왜 한열 없는 거 굳이 한열 찾으려고 그러냐고. 12번이면 12번 인정하면 되는 거예요. 자, 이게 쉽죠? 한열
자, 13번부터 13번 살짝은 사실은 어때요? 이거 그냥 요 정도까지는 평이라고 봐주긴 하는데 14번부터는 확실히 열로 가는 거예요. 14번 뜨면 11, 15번 뜨면 12개, 15번 이상 뜨면 13개예요. 이렇게 봅니다. 여기는 11번부터 한 값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한 하나, 10번 뜨면 한 2개, 10번 밑으로 가면 한 3개예요. 쉽죠? 9번 뛰면요 54번 뛰었다는 소리예요. 되게 문제가 있는 거죠. 되게 찬 거예요. 심장이 안 뛰네 하는 거예요. 자, 한열 진단 너무 쉬워졌죠. 이제 그냥 맥박 수만 카운트 10초마다 카운트하면 되네. 자, 조습 6기의 조습인데 마르고 촉촉하고 말랐네. 이거는요 인체로 들어가면, 이 조습은 인체로 들어가면 몸이 습의 경향, 이렇게 축축하게 습토라고 이야기하는 게 축축하고 사여진 습기가 많으냐, 아니면 습기가 빠져서 물기가 한없이 바짝 말라 있느냐인데, 이거 키하고 몸무게가 문제예요. 이건 척 보면 아는 거예요. 요건 맥으로 안 해요. 조섭은 쳐다보고 결정한다. 뚱뚱한지 말랐는지 구별 못해요. 조금 뚱뚱하네, 좀 더 뚱뚱하네, 이건 고도 완전 비만이네. 이렇게 조섭 값을 하는 거예요. 조금 말랐네, 좀 더 말랐네, 얘는 진짜 말랐네. 이렇게 이 값도 세 개를 그대로 하는 거예요. 잘 모르는 사람은 키하고 몸무게의 BMI 값을 쓰든지 우리 하는처럼 체성분 분석기를 쓰든지 하세요. 그것도 귀찮으면 그냥 보고 하세요. 얘는 말랐는데 얘는 뚱뚱하네. 전 뚱뚱하잖아요. 그렇죠? 고도 비만은 아니고 이런 식으로 얘는 말랐고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거야. 근데 되게 마르진 않았네. 근데 몸무게, 키 몸무게 얼마예요? 이거는 예진할 때 이미 들어오는 거죠. 이거 예진 밖에서 키 몸무게 혈압제가 들어오니까 키 몸무게 보면 돼요. 제가 이제 이 BMI 계산하는 것도 귀찮아서 전 체성분기 사놓은 거예요. 근육량도 나오고 평균 키 몸무게, 권장 체중값도 나오고 권장 체지방량도 나오고 뭐 하여튼 좋아요. 근데 말랐잖아 이야기하면 저 안 말랐는데 봐라 임마 말랐잖아 이렇게 보여주기 좋아요. 제가 우리 하는 진단기계 제일 좋아하는 게 체성분기계예요. 이 조속 문제를 깔끔하게 해결해줘서 나머지 뭐 이렇게 디나믹한 뭐 경락 자율신경 진단기 별로 이거 그냥 맥 보는 게 100번 정확해요. 이해됐죠? 자, 조속 되게 쉽게 진단되죠? 자, 이제 하나만 더 진단하면 돼요. 표리요. 이건 맥으로 해요. 자, 그럼 맥으로 하는 게 한열, 허실, 표리. 8강 중에 3개를 맥으로만 구별해요. 다른 어떤 걸로도 이 8강 구별에 다른 요소를 개입시키지 마세요. 개입하면 개입할수록 혼선이 됩니다. 나중에 이 의미를 설명해 달라면 의미를 설명해 줄 수 있는데 지금 시간이 없어서 자, 얘만 쳐다보고 알면 돼요. 이 표리는 맥의 부침으로만 결정해요. 이거 알죠? 부맥이냐 침맥이냐. 맥의 위치죠. 우리가 요골 동맥에서 맥이 뛴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처음에 이제 맥을 나중에 맥진하는 방법을 가지고 이게 피부예요. 피부 표층이고 여기가 뼈가 되어 있는 밑바닥이에요. 그러니까 요걸 되면 여기에 맥이 뛰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 보통 이게 5선이 아니고 처음에는 피부선과 골선 사이의 가운데 선만 그리세요. 임의로 그리는 거예요, 자기가. 환자의 피부에 손을 이렇게 대보고 밑까지 꾹 눌러보고 여기 더 이상 안 내려가는 점 또 이렇게 들어서 또 피부까지 올려보고 또 쭉 눌러서 이걸 왔다 갔다를 계속 해보면 어때요? 요 공간이 혹시 감지되겠죠? 조사의 공간. 되게 짧은 공간이지만 이렇게 넣었다 내렸다 넣었다 내렸다 되게 짧은 공간이 느껴져요. 그 공간이 느껴지거든 그 사이에 선 하나쯤은 그릴 수 있겠죠. 임의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여기 가운데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여기 가운데 이렇게 연습하는 거예요. 예? 이게 되게 확대 무지하게 크게 왔다 갔다 여기 가운데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의 감각을 하다 보면 여기에 익숙해져요. 그럼 거기에 딱 반이 들어가면 가운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운데 선 찾는 연습을 하세요. 이게 익숙한 사람이 여기 선까지 감지하는 거예요. 근데 아직 초보는 하지 마세요. 그냥 왔다 갔다 가운데 선만 하면 돼요. 이거 하다 보면요. 내려가다가 이제 맥이 느껴지는 곳만 찾으면 돼요. 딱 들어가는데, 여기서부터 맥이 감지되네? 세게 뛰는 곳이 아니에요. 맥이, 여기는 아무것도 안 느껴지죠. 근데 여기, 요렇게 싹 들어가면 어느 지점에서 맥이 딱 느껴져요. 그러니까 맥의 끝부분인 거죠.
그리고 여기서 더 누르면 맥이 가장 세게 느껴지는 점이 나와요. 그럼 더 누르면 맥이 사라지는 점이 나와요. 그러면 점 3개가 나오죠. 그 연결하면 맥관이 돼요. 이렇게 맥 보는 거야. 이거 무지 연습하세요. 왜냐면 되게 쉬운 방법인데 연습을 안 해서 못 거리는 거야. 그래서 이 맥이 부맥이라는 건 가운데 선 위쪽에서 위로 이렇게 느껴지면 이쪽에 여기 가운데 이 위쪽 선에서 많이 느껴지면 총관측이 부맥이 되는 거고, 가운데 선 아래로 혹시 여기서 이렇게 많이 느껴지면 침맥이 돼요. 일단 그렇게만 보세요. 알겠죠? 그러니까 내가 손을 대는데 바로 느껴지네 이놈이 부맥인 거야. 감기 걸렸을 때 되면 바로 이 선까지 맥이 치는 게 보여요. 부맥이 떠요. 실제로 부맥이 떠요. 네? 나중에 양기 다 떨어지면 여기에 맥이 이렇게 밑바닥에 깔려서 느껴져요. 양어적인 맥이에요. 근데 침맥이 되고 부맥이 돼요. 맥의 위치성이에요. 이게 힘은 보지 마세요. 힘은 어디서 보죠? 허실에서 보는 거예요. 맥박수도 보지 마세요. 맥박수는 아까 이게 카운터 잴 때 힘 보지 말고요. 허실 볼 때 표리 보지 마세요. 처음에는. 나중에는요, 넣으면서 다 보겠지만, 처음에는 나눠서 보는 연습을 해요. 나는 허실만 보겠다. 맥이 힘이 있느냐 없느냐만 계속 보는 거예요. 그래서 총관측까지 그려야 되거든요. 총관측의 맥상의 그림을 그려낼 수만 있으면, 제가 정말로 그림만 잘 그리면요, 뒤에 이거 설명을 안 붙여도 다 알 수 있어요. 그 그림만 정확하게 그려주면 이 사람의 몸 상태가 어쩐지 대충 알아요. 이 그림을 정확하게 그리는 연습을 무지해야 될 거예요. 네? 그리고 손끝으로 가장, 두째 손가락에 가장 큰 걸로 이 3가지로 맥 보지 마세요. 그래서 하나씩 그리세요. 하나씩. 자기가 가장 예민한 걸로 총관측을 찾으세요. 그래서 나는 이 손가락이 가장 예민해하는 걸로 계속 맥에 붙임 이렇게 봐요. 폼나게 총관측 한 번에 이렇게 놓고 보지 마세요. 알겠어요? 총관측 동시에 보면요, 맥이 이렇게 가잖아요. 척에서부터 위로 올라가잖아요. 척맥 눌러놓고 하면 관촌이 맥이 얘 때문에 사라져요. 3개를 동시에 보면 안 된다고요. 이해됐어요? 물론 표면에 띄는 부분만 살짝 걸쳐서 보겠다면 볼 수 있는데 왜 그렇게 봐요? 그 끝부분밖에 감지가 안 돼. 어느 순간 누르는 순간 이게 맥파가 확 약해지는데, 3개 보면 사실 폼은 나지만 안 정확한 거예요. 자, 8강 진단 너무 쉽게 되지 않아요? 맥만 제대로 볼 수 있으면요, 이거 딱 들어오면 바로 알고요. 허실은 맥을 딱 10초만 느껴보면 바로 허실에 저는 감이 와요. 요게 시간 걸려요. 10초를 몇 번 쭉, 최소한 10초. 맥이 변하는 사람 때문에 요거를 좀 오래 보는데, 이게 한 1분까지 봐요. 왜냐하면 1분 정도까지는 봐야 돼요. 왜? 부정맥이 중간에 보이는 사람이 있어서 10초 단위로 6번까지는 카운트를 계속 하고 있어요. 똑같이 6번 띄주면 얘는 그래도 한열성은 별로 없구나. 얘는 심리적인 부분에 불안이나 이런 부분의 개입은 적구나까지도 확인했어요. 그 정보 하나만으로 6번이 똑같이 띄고 있네 하는 거. 그리고 만약에 10번도 느껴지고 13번도 느껴졌어요. 이 사람의 한열값이 뭐죠? 제일 느리게 뛰는 값이 한열값이에요. 왜냐면 이건 흥분하면 빨라진다는 거예요. 성량이 흥분해지는 성량이 있다는 걸 알아라 한 거지, 8강의 한열은 제일 느리게 뛴 수가 8강 값이 돼요. 이해됐죠? 왔다 갔다 하는 거. 그러니까 10번 뛰었으니까 이게 한인 거예요. 네? 근데 이 성향이 너무 1분이 지났는데도 계속 나타나면, 저 같은 경우는 10회 10번, 고 13번 이렇게 써놔요. 이거 의미 있죠? 얘는 조울증이 값이 있다. 10에서 14번까지 뛰네. 근데 얘가 밑바닥 값이다. 이렇게 해놔요. 그리고 만약에 여기에 요 중에 14번까지 뛰었는데 실제로 더 많이 뛴 거는 12번이었다 하면 여기에 동그라미 쳐놔요. 여기 동그라미 14번만 딱 써놓고. 이건 자기만의 방식을 쓰세요. 왜? 얘는 가변적인 상태를 내가 어떻게 기억하겠다는 거니까. 근데 밑바닥 값은 10번이니까 한인인데, 얘가 칠정상의 변화가 무지 나타나는데 얘가 흑값을 가지고 있으면 얘는 허한데 조울증을 가지고 있는데, 그 성향은 울증을 기반으로 해서, 허증이니까 울증을 기반으로 해서 지금 조증이 왔다 갔다 하는 애다 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 값이
13번에서 17번을 왔다 갔다 하면은 조울증이 아니고 어때요? 조증이네요. 이해됐어요, 이것도? 이게 한열값을 알면 여러 가지 상황을 동시에 해결해 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진단은 머리 쓰지 말고 따로 진단을 하세요. 조합을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허 두 개가 있는데 한 번이네. 한 번 옆에 숫자 서는 게 좋아요. 11회. 이렇게 10초. 자, 조섭. 얘 되게 말랐네. 되게 말랐네. 맥은 쫙 밑바닥에 다 깔려있네. 침맥. 이렇게 조합이 나와요. 허증에, 한증에, 조증에, 리증이 다. 옆에 값들이 다 붙어있죠. 육기값을 다 했어요. 근데 얘가 소음인이네. 이렇게 체질까지 붙어서 이 조합, 체질과 8강 조합의 진단 자료 하나가 만들어져요. 되게 쉽죠. 체질만 진단해내면 이거는 어때요? 1분, 요거 표리 보는데도 1분이면 충분해. 1분까지 안 걸려요. 근데 총관책 보려면 1분 정도까지 걸린다고 보면 이거 2, 3분. 체질, 그래서 파실험이라고 얘기하면 그런데 체질은 자기 능력껏 이거 한 번만 진단은 평생 안 해도 되니까. 예? 초진 환자 볼 때 이거 하는데 한 2, 3분? 정도면 돼요. 그러니까 요 체질과 8강 진단하는데 총 10분이 안 걸려요. 빠르게 하면 5분 안에 끝나요. 이 연습을 무지해요. 제가 실전에서 바로 정확한 지표를 만들어야 된다는 목적이 있었죠. 그래서 군더더기 없이 바로바로 정보를 정확하게 뽑아내는 지표가 필요했던 거예요. 근데 이 지표더라고요. 이 지표를 하는 이유, 아까 제가 했지만 왜 허실 표리를 왜 그렇게 보느냐. 물론 맥상에서 다 설명이 된 거예요. 근데 여기 6기를 파악하기 위한 거란 내면적인 생각을 꼭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병인 진단을 해야 돼요. 병의 원인을 진단하는 거예요. 병의 원인. 이거 어떻게 진단하죠? 병의 원인은요, 한의학의 병의 원인, 모든 인간의 병의 원인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내인이거나 외인요. 병의 원인하니까 되게 거창한 게 머릿속에 돌고 있다면 틀렸다는 거예요. 병의 원인 두 가지 중에 두 가지를 일단 나눠서 구분하는 거예요. 내부적인 원인이나 외부적인 원인인데, 외인은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는 외감, 기후변화죠. 상한이 나는 거. 그리고 외상이에요. 딱이 맞았거나 돌 맞았거나 교통사고 난 건 어때요? 자본은 외상이에요. 병인이. 감기 걸린 건 어때요? 찬바람하고 감기는 외감이 돼요. 이거 외인 두 개뿐이다 구별하겠죠? 이거 구별 못하면 바보죠. 됐죠? 내인은요, 내부적인 원인, 병의 원인이니까 되게 거창한 건데, 거창한 거 없어요. 딱 세 가지 뿐이에요, 내인은. 음식상,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형태적인 부분에 음식을 잘못 먹어서, 술, 약, 음식, 찬물, 음료수, 전부 다 입으로 들어간 그 모든 게 음식상이에요. 그게 어떤 게 들어갔냐에 따라서 이 8강이 만들어지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음식 잘못 먹어, 입으로 들어간 그 다음에 활동에 대한 문제. 운동 안 하고 너무 게으른 놈인지 맨날 노가다 하는 아저씨인지 구별하겠죠. 그 다음에 칠정상, 정신적인 부분의 문제. 이 세 가지 중에 뭔지 파악하는 거예요. 어떻게 파악하죠? 이거는 진단 근거가 뭐죠? 이게 문진이야. 알겠어요? 이걸 묻는 거예요. 당신 뭐 먹었어요? 무슨 일 하세요? 무슨 일 하면 이거 노곤성 대충 알 수 있죠. 아까 맥을 보면서 어때요? 이 사람 칠정상 변화 있는지 없는지 대충 알아요. 근데 어때요? 주증이 설사로 왔네? 당장 물어야 될 게 어때요? 당신 뭐 먹어요? 부터 묻게 되는 거야. 이거는 맥으로 안 나와요. 체질로도 안 나와요. 왜? 병의 원인, 병을 만드는 건 환자니까. 이거 환자 잘못이거든요. 환자가 무엇을 잘못했는가를 찾는 게 병의 원인을 찾는 거예요. 이때 테크니컬한 문진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환자가 기본적으로 몇 가지 체크하는 거, 주증이 뭔지 알면 이 병인을 주증에 따라서 물어 들어가는 거고, 체질하고 맥을 보면요, 대충 병인이 뭔지 이미 나중에 자꾸 보다 병인이 보여요. 근데 아직은 다 물어보세요. 이거 문진이 이때 필요한 거다. 됐죠? 마지막. 증상을 진단한다. 이거는 증상을 진단하는 게, 이거는 환자의 상황을 역시 문진으로 기술하는 거예요. 이게 환자가 주는 정보예요. 이 두 가지가. 병인이랑 증상은 환자가 주는 정보예요. 물론 여기에 증상 진단에 장비에 필요한 진단도 되죠. CT, MRI, 엑스레이, 혈액 검사 이것도 진단 장비인데 주로 증상의 나열이기 때문에 증상을 환자가 나열하는 대로 그대로 나열하면 되는데 이 증상을 상, 중, 하초에 나눠서 기록하는 법을 익히세요.
대소변의 문제는 하초인 거고, 소화의 문제는 중초인 거고, 머리 아프고 어지럽고 가슴 답답하고 잠 안 자요 상초의 문제인 거죠. 전신의 증상은 여기 벗어나고 우환이 느껴져요. 발찬 건 하초 증상이에요. 손찬 건 상초 증상이에요. 됐죠? 그래서 상중하초로 환자가 이야기하는 증상들을 나열해 주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귀찮으니까 환자한테 우리 하는 것 같은 게 그냥 기본 환자가 쓰는 기본 설문지를 줘요. 대변 어때요? 소변. 그거 묻기 귀찮잖아요. 네가 먼저 네 거니까 네가 기록하라는 거예요. 그럼 그거를 보고 정보를 가지고 오죠. 그러니까 이게 차트에 기록대가 들어오는 정보예요. 여기에 보통 키, 몸무게, 혈압을 재서 들어와요. 우리 한의원은. 자, 이 정보만으로 조섭은 이미 진단이 끝났어요. 혈압은 나중에 매개허실과 한혈하고 이 혈압 관계가 있긴 한데 아직은 그냥 무시하세요. 그렇죠? 이건 나중에 제가 이 정도가 숙달되면 여기에 고혈압이 허증과 또 실증의 고혈압, 허증의 고혈압, 이 8강과 고혈압이라고 진단된 거와 어떤 연관이 있거든요. 근데 이건 좀 8강에서 좀 잘하고 고혈압이라는 게 증상으로 보면 되니까 그 파악하는 건 나중에 좀 익숙하면 가르쳐 줄게요. 이런 정보들에 제가 보는 내가 하는 진단 체질하고 8강 맥만 보면 끝이라는 거예요. 체질과 맥만 보고 내가 할 진단은 끝났어요. 진단 되게 쉽지 않아요? 요 병인을 찾기 위해서 제일 많은 시간을 들이는 것 뿐이에요. 자, 시간을 활용해 보면 얘가 제일 많아요. 왜? 얘가 만약에 설사로 왔는데 음식상인 것 같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면 네가 뭐 먹는지 체크를 내가 다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묻는 게 너 오늘 점심 뭐 먹었어? 바로 이렇게 물어요. 첫 번째 환자한테 던진 질문이 이렇게 놓고 보면 어제 점심 뭐 먹었어요? 평소에 뭐 좋아해요? 설사 어제 언제 했어요? 어제 2번 했는데 어제 저 아침, 점심, 저녁 입에 들어간 거 뭐 먹었어? 이렇게 물어요, 저는. 그렇게 물으라는 거예요. 주증에 따라서 정확하게 디테일하게 음식상이라고 생각이 되면 음식에 대해서 아주 디테일한 문진을 하라는 거야. 이 사람 불러놓고 뭐 생리가 어땠어요? 뭐 와서 뭐 잠은 잘 자요? 이딴 건 나중에 묻고. 그래서 주증에 대한 문진부터 정확히 하는 거야. 근데 보니까 뭐 그거 아니고 피곤해서 왔대요. 뭐부터 물을까요? 당연히 직업이 뭐냐고 물어야죠. 왜 피곤한지. 노가다 아저씨는 피곤하겠죠. 그쵸? 근데 노가다 아저씨 사무직이래. 그럼 운동하는지 묻는 거예요. 운동 규칙 하는 거 있어요? 이렇게요. 항상 먼저 묻는 게 정해진 게 아니고 환자의 주증 상태에 따라서 질문이 바로바로 던져야 되는데 왜 묻지 않은 목적성을 가지고 물으세요. 예? 처음부터 쭉 순서대로 묻는 게 아니고 설사했으면 음식상부터 해보는 거고 피곤하다면 노곤상부터 해보는 거예요. 불면이네 실증상부터 보는 거예요. 이래서 콧물 나네? 왜 감인지부터 보는 거예요. 이제 문진에 대한 그 부분의 디테일한 걸 묻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상세하게 묻고요. 제가 쓰는 요령은 제발 시점을 지금 여기서부터 시작하세요. 나 10년 전에 허리 아팠는데 10년 전에 뭐 머리가 깨져갖고 아파갖고 어쩌고 10년 전 이야기를 다 듣고 있지 마세요. 알겠어요? 그래서 쓸데없는 정보들이에요. 머리가 아파. 머리가 아파. 내가 머리 아픈 환자한테 첫 번째 하는 질문. 지금 머리 아파요? 물어봐요. 지금 머리 아파요? 그럼 지금도 아파요? 지금은 안 아파요? 구별되겠죠? 지금 아프면 머리 어디가 아프냐고 물어봐요. 여기 아픈데? 2개 됐죠? 그 다음, 거기가 어떻게 아픈데요? 물어봐요. 콕콕콕 쑤셔요? 뻐근해요? 열나고 찌끈찌끈해요? 뭐예요? 라고 물어봐요. 그냥 콕콕 쑤시는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하면 얘 별로 안 아프다잖아요. 이래서 아프긴 아픈데, 라고 지금 아프게 느끼면 되게 심하냐고 그때 물어봐요.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그 문제를 지금 상황에서 근데 지금 안 아파요 하면 그 다음 질문이냐 최근 마지막으로 머리 아프다고 느낀 게 언제였냐고 물어봐요. 일주일 전인데요 하면 주기성이 없는 거예요. 근데 맥을 보니까 어때요? 지금 상태에 보니까 맥이 쭉 깔려서 힘이 없네? 일주일 전에 뭐 했죠? 일주일 전에 아픈 게 지금 6일 동안 왜 안 아팠어요? 환자한테 물어보죠. 내가 머리 쓰지 말고. 그게 더 편하잖아요. 일주일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고 저는 그렇게 물어요. 머리 아플 때 뭐 했어요? 혹시 찬바람 맞았나? 그러니까 힌트를 몇 가지 주죠. 내 머릿속에 떠오르는 힌트들. 그럼 자기가 그때 뭐 등산 갔다 오고 난 뒤에 뭐 어쩌고 저쩌고 얘기가 나와요. 이게 이제 묻는 스킬이 자꾸 이제 하다 보면 들어요. 알겠죠? 이 문진이 가장 테크니컬한 의사 능력이 드러날 거예요. 왜? 이거는 환자의
진술 능력에서 드러날 거고, 증상 진단은. 그래서 의사가 정말 진료실에서 디테일하게 잘 물어야 되는 게 오히려 병인 진단하는 거야. 막 묻지 말라. 반드시 병인을 알기 위해서 묻는 거다. 이게 진단의 전부야. 자, 진단법. 자, 이걸 어떻게 운영하는, 자, 요게 진단하는 요령이고 진단의 목적인데요. 이게 어떻게 응용되는가는 다음 시간에 알려드릴게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좋습니다.